보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2시간의 조사,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죄명 하나였기 때문에 12시간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짧다고도 볼 수 없고 길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직전에 저도 보니까 검찰이 답을 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읽었던 그 한 A4 용지 한 8장, 9장 정도 내용이 예. 변호사가 봤을 때는 이른바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결국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죄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할 때 묵비권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진실을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라고 했던데 그와 같은 전략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제 국민이 보는 데서 A4 용지에 쏜 글을 한참 동안 읽으면서 본인의 그 죄를 해명하는 내용을 네. 다 읽었는데 결국 그 내용을 검찰에 가서 그대로 지금 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호소 전략,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의 카드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검찰이 묻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검찰의 카드가 뭐고 법원의 재판의 내용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이른바 얌수 겸장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12시간 정도 했다고 하면은 6개 기업에 대한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네. 어떤 사실을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서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전략까지 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준비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6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조사하는 내내 제출을 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있어요. 이 자체는 약간 좀 오보이라고 어저께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제는 본인이 제출한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술을 하는 부분은 저는 당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 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대신 의견을 묻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판단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법리적인 판단이 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재판 가서 또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고 또 역시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만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로 채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은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부동의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판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공판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 어떤 진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사가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검찰 조사는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도 자신에 대해서 뭘 물을 것인가 검찰이 그리고 뭘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다 제시는 안 했다고 봅니다만 네.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사에 응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팩트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을까요? 어제 그 범죄 피의 사실의 핵심은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제3자 뇌물수수는 다른 일반 뇌물과 달리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네. 받고 그와 관련하는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법한 정당한 행정을 했었는데 거기가 무슨 부정한 청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부딪히는 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위법한 청탁뿐만 아니고 부당한 청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컨대 이제 두산
건설에서 가졌던 그 분당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두산이 71억을 가지고 병원 부지로 분양을 받았고 병원 부지다 보니까 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상업 용지로 바뀌면서 지금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 시가가 1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70억 가지고 1조를 번 셈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용도 변경과 그 또한 용적률도 극상으로 높여준 그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것이 검찰의 태도인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특혜를 주면서 그중에 한 50억 정도를 사형기업인 성남FC에 돈을 준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했고 오늘 그 조선일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이버의 어떤 제2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 측이 이 내부적인 그 성남시와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성남시의 요청 사항과 본인들의 요청 사항을 있는 서류를 네. 제출했더니만 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나중에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 여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불꽃 튀는 어떤 접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관련 이야기 해봤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당시 모습 또 귀갓길 장면 영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 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이후에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했다. 기소될 게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출석 요구가 왔었을 때 당 내에서도 어떤 주류적인 입장은 출석을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도 당시에는 이걸 과연 출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무조건 기소는 된다. 그냥 검찰이 지금까지 이미 기소는 정해져 있었어요. 왜? 이 관련 사건이 네이버하고 네이버 간부와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청 간부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지금 공소장들을 보면 거기에 이미 피의자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로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공범에 대해서 재판이 되고 있는데 그럼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어찌 보면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일관된 논리를 지켜가자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불출석하고 어차피 기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일단은 본인이 가서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이렇게 조사에 응하면서 어떤 뭐 명분도 쌓고 저는 그리고 실리는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질문들이 어떠한 검찰이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탐색하는 어떤 기회이기도 했다라고 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출석하면서 들어가면서 읽은 그 문장 중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조봉암 예전 그 사법살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조봉암 씨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그분들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진영 결집. 이 사건은 뇌물죄로서 개인 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조봉암 사건 개인 비리가 아니고 그것은 간첩죄. 네. 그리고 다른 사건 또한 뭐 내란이라 이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얽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은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무가 관련되는 개인 비리, 뇌물을 진짜 제3자한테 180억 정도 줬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서로 엮어서 마치 이 사건이 지금 21세기의 검찰이 그 19세기나 20세기에 있었던 검찰과도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나오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프레임 내지는 검찰의 피해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이 사건이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그 비리가 아니고 오히려 검찰의 계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법원이나 검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A를 묻는데 자꾸 B를 얘기하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1,000명 이상 모이도록 하는 그것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검찰에 들어가서 법원에 재판 받을 때는 판사와 이 피고인 사이에 1대1의 대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법원에서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재판장님이 물으면 그 사실에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간을 뒤로 늦추는 걸 뿐인 것이고 마치 그 본인이 이제 그 100일 취임 그 대표 기념 기자회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될 수 있다고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제 또 하나의 관건 구속영장 청구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임시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지만 그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명분을 쌓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방탄을 하고 있다. 어떤 이것은 뭐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을 청구를 할 것인가. 근데 그냥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무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뇌물이 뭐 150억이에요. 얼마 전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이 1, 2억대 뇌물로 혐의로도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거든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냥 법리적인 부분으로 끝날 것인가. 야당의 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임시회가 열려 있는 상황 여기서 해봐야 어차피 가결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실익이 없다는 명분 하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 전에 차라리 그 검찰에서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공소 유지를 통해서 재판에서 이건 어차피 가려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검찰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지금 잡혔잖아요. 이제 국내로 이제 송환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송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진행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결국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한마디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마땅히 지불을 해야 될 것을 쌍방울이라는 사람들이 대신 지불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김성태 회장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그 향후의 정치적 진로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의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공선법 위반과 관련해서 1, 2, 3심 가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무수죄됐던 그 사건과 관련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요. 그 돈 또한 2, 30억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또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서 지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습니다만 한국 검찰과 연락을 하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쌍방울 살려주면은 내가 진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카드도 한때 낸 적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포돼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과연 계속 모르쇠 할 것인지 오히려 진술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김성태 회장의 입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